안녕하세요. 마리아DB의 조현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약 30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RDB 확장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걸 갖다가 한번 펼쳐놓고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쓰던 RDB를 어떻게 잘 쓰는 방법을 강구했었는가. 많은 기업들이 확장을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현재 있는 구조를 잘 쓰는 방법들을 많이 취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는 마리아DB, MySQL 이러한 오픈소스 DBMS에서 기본적인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확장을 시도했는가, 특별히 리드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거기에 리드 확장으로 제한된 것 플러스 라이트 확장을 시도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바라볼 거고요. 그 두 가지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왜 클러스터를 쓰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확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일단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은 사용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를 않죠. 어떤 개발에서 한마디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 어떤 개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벤트를 했는데 성공을 하고 서비스가 잘 되면 그때부터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흐르던 물, 데이터 같은 것들이 드디어 이제 병목 구간이 생기죠. 하나를 잡고 나면은 해결했다 싶어서 루트 코즈, 원인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냥 끝나지 않죠. 또 하나를 해결합니다. 또 하나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정말 처음부터 끝 지점까지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만큼 그 포인트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마 많은 DBA들,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 또 개발자분들 중에서 특별히 프론트 엔드 뿐만이 아니라 백엔드까지 커버하시는 분들에게는 숙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특히나 리드 아키텍트나 아니면은 선임 개발자라면은 후임 개발자, 다른 개발자, 우리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러한 고민을 처음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린 에자일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하는 책임을 지닌 사람은 보통 린 에자일이 적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그거죠. 더 나은 사용자 경험,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잘 활용하며 그 다음에 그들이 일으키는 거래, 트랜잭션, 이커머스부터 거래, 트랜잭션 거래, 코인 거래소, 여러 모든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지속돼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RDB에서 써왔던 방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케일업입니다. 하나의 DB 서버를 놓고 메모리를 올리고 디스크를 좋은 걸 쓰고 매그네틱 SSD를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요즘에 저 나은 NVMe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CPU 클럭을 높이고 코어를 더 꽂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원 하에서 특정 솔루션 프로덕트에 맞는 베리어블스를 찾고 찾아서 우리의 서비스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수치는 뭔가, 이걸 찾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사실 많은 서비스들이 상당한 볼륨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장을 얘기를 할 건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확장이란 게 뭘까? 일반적으로 스케일 아웃이라는 말을 들어가기 전에 확장이라는 것은 좀 더 나은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되네, 좁네, 답답하네, 막혔네가 아니라 펼쳐졌네, 잘 흘러가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네, 내가 새벽에 알람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는 계속 운영이 되네, 문제가 없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큰 빌딩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 마리아DB 오피스가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출근길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 반차를 내고 오셨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바로 오셨나요? 아니면 출근하시는 길에 들렀다가 오셨나요? 여러분 출근길을 생각해 보면은 병목 시간이죠. 9시 전후로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야 되는, 그리고 그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지하철이 움직이는 그 교통 같은 거죠.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에 수용할 수 있는 캐패시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확장은 좀 더 나은 걸 원한다면 한 5명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20명 탈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엘리베이터 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저희 건물에 4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비상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직원들이나 그 층에 오피스에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아침에 여기가 엄청 바쁘죠. 퇴근 시간에도 바쁩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11시 45분에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12시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또 빨리 사람들로 가득 차집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저희같이 20층 건물, 저희 한 층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층으로 계산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20명 곱하기 25 하면은 500명이란 수치가 아니 250 곱하기 20 하면은 5,000명이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줄여볼게요. 3,000에서 4,000명. 아까 그 저희 20층 빌딩에 3,000명에서 4,000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 아직 퇴근을 늦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때 요즘에 많이 하시는 분위기라고 봤을 때 몰리게 됩니다. 그게 병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서 10분, 15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건물에 처음에 제가 클러스릭스 DB로 처음에 입사했던 2017년에 7월부터 그 건물을 썼는데 입주자가 별로 없었어요. 아직 건물에 입주자가 적어서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20층까지 모두 다 운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더 좋았어요. 왜냐? 4개 엘리베이터 모두가 내가 누르면 와요. 그것도 중복적으로. 사람이 적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3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입주해 있는 모든 오피스에서 클레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밥 먹으러, 회의하러 해당 층으로 내려가는데 10분, 15분씩 걸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입주 오피스들, 한마디로 코워킹 스페이스에 있는 게시판들의 클레임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쪽에서 판단을 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장을 하는 거, 큰 엘리베이터를 두는 거, 여러 대를 두는 거, 30년 된 건물에 천천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혹시 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터 퍼 미닛, 한마디로 1분당 몇 미터 올라가느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저속, 중속, 고속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속도를 제가 스페시피케이션을 봤는데 60m, 분당 60m, 분당 90m, 분당 105m. 만약에 전망대 60층, 100층을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상당히 고속의 엘리베이터가 될 겁니다.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캐패시티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게 현실이죠. 우리의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야 됩니다. 저는 피해서 갑니다. 가능하면. 자, 가장 왼편을 보시게 되면은 4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시스템을 처음 개발할 때 일단 대고 보는 방식입니다. 돌아가요. 10명, 50명 서비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진짜 우리가 타게 됐던 정상 서비스가 운영되기 직전에 문제가 펑펑 터진다는 겁니다. 어디가 페인 포인트인지 어디가 막혔는지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코드를 뒤집어 엎고 리네자일 방식에 따라서 또 바꾸고 엎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설계가 잘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방법은 중층을 기준으로 저층과 고층을 나누는 두 번째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층부터 50층, 99층이 있다 그러면은 50층까지 두 대를 50층까지 각각의 층을 나눠서 25층, 50층, 75층
99층. 그래서 1층에서 타면은 내가 77층을 간다 그러면은 세 번째, 네 번째 특정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 이게 좀 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환승층을 별도로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서비스 워크로즈는 여러분이 하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비즈니스 도메인에 따라서 워크로즈에 따라서 CRDD 중에서 뭐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설계자가 그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환승층이 있는 경우는 환승층 위로는 별로 이동이 적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부터 50층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면은 한 99층에 거주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50층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50층 이로는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한 대 엘리베이터만 두고도 운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1층부터 99층까지를 모두 멈춘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이러한 고민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방법 중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세 파트로 나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런 게 있는가를 몇 가지를 킥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언급만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주제는 되게 심도 높은 주제로 별도로 떼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 테이블이 하나 있다고 할 때 고객이 계속 늘어요. 1000만, 2000만, 3000만, 1억, 2억, 3억. 그러면은 고객 테이블에 여러분 칼럼을 두시죠. 고객 테이블에 PK를 고객 아이디와 스테이터스, 상태, 그 다음에 가입 날짜, 여러 것들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모델링적으로 보자면은 고객 테이블에 고객이라는 그 실체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넣어야 되지만,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봤을 때 가입 날짜, 디스크립션, 영문 이름, 한글 이름, 주소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객 아이디 플러스 상태 정보만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그 고객 테이블 하나의 로우를 읽을 때 50개 칼럼이 딸려 있는 그 로우를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대1도 나누면은 메모리 에피션시라는 관점에서 고객 테이블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칼럼들만 분리를 시키고 아주 가끔 사용되는 칼럼들, 케이스를 볼게요. 이벤트를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벤트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로그인해서 이제 뭔가 하고 또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이 어마어마하게 반복된 다음에 탈퇴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입과 탈퇴에서만 사용되는 정보들, 그 다음에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보들을 나눈다면은 여러분이 메모리를 좀 더 아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해 볼 게 PK를 과연 뭘로 두는 게 좋을까? 주문 테이블에서 매수 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매수와 매도는 M 대 N 관계예요. 셀프 테이블로 M 대 N으로 붙겠죠. 그러면은 하나의 매수건에 여러 개의 매도가 붙을 수가 있고, 하나의 매도건에 하나의 여러 개의 매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체결에 뭘 넣어야 될까? PK를 본질식 불자를 넣어야 될까?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걸 넣을까? CRUD 중 가장 중요한 처리, 이건 피해야 돼, 이건 해결이 되어야 된대, 이러한 포인트로 저희는 해결을 해가야 됩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십니다. 모델링 이론적으로는 본질식 분자가 대부분의 경우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우리 서비스만 가진 어떤 유니크한 워크로즈 부하가 있을 때는 그거에 맞게 고민해보고 어그레시브한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컨텐션입니다. 인덱스가 있으면은 한쪽으로 보통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인덱스 앞에 특별히 날짜를 넣었다 그러면은 날짜는 계속 증가하는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밀려 들어올 때 하나의 하나의 인덱스나 하나의 테이블이 이렇게 몰려 있다 그러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AA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이걸 B로 약간 분산시키는 방법. 상용 오라클에서는 리버스 인덱스를 써가지고 인덱스 자체가 들어올 때 흩뿌려서 넣어서 컨텐션을 피하죠. 이제 클러스틱 DB에서는 그걸 슬라이싱 시켜서 해시 펑션을 통해서 슬라이스 시켜서 그 부하를 분산시켜 버립니다. 샤딩과 약간 유사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서트가 너무 필요한 경우, 로그 데이터,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인서트가 밀쳐 들어옵니다. 그걸 못 버티고 슬레이브 레그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테스트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DBA나 개발자분들은 탐구가라고 보고 실험가라고 봅니다. 실험해 보시면은 한 칼럼, 50개 칼럼이 있는 테이블과 3개 칼럼으로 동일한 데이터 사이즈를 집어넣더라도 DB의 성능은 다릅니다. 만약에 로그 데이터를 A의 방식으로 넣고 바로 읽어야 된다. 특정 칼럼을. 그러면은 A를 쓰셔야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B 방식으로 로그를 일단 집어넣는데 성공하면 그 D는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은 파싱해서 읽더라도 B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 클러스터드 인덱스에서는 인덱스의 뒤에 히든 칼럼으로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 그게 몇 가지 미스들이 있어요. 마리아DB MySQL을 쓸 때 오토 인크리먼트를 너무 좋아하세요. 일단 놓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스템의 페인 포인트입니다. 제가 권고드리는 건 99%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안 쓰고 가는 게 좋습니다. PK를 찾아서 넣는 게 대부분 유리하십니다. 물론 PK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오토 인크리먼트 오용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설계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것이 첫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존 지금 있는 대로 잘 쓰는 가장 코스트 에피션트한 방법이에요. 대신에 내공이 쌓인 직원이 있어야 되고 DBA가 있어야 되고 경험 있는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실력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컬럼의 구성 요소, 어떤 컬럼으로 구성할 거냐, 순서, 어디까지 커버할 거냐, 순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컬럼의 데이터 타입 및 길이에 따라서 익스큐션 플랜이 D에 있는 A, B, C 컬럼으로 구성했다 그러면은 A까지만 타느냐, A, B까지 탈 수 있느냐, 조건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것도 사실은 녹아 들어갑니다. 이걸로 플랜이 바뀌어요. 또는 어디까지밖에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튜닝을 할 때는 그 다음 컬럼별, 복합 컬럼별이라고 써있는 저걸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냐? 데이터는 스큐되어 있어요. 현실의 데이터는. 헤비 유저들이 바꿔놓습니다. 거래 데이터, 여러분 주식 거래나 이런 걸 혹시나 하시는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보면은 큰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래 트랜잭션의 대부분 중에서 상당한 포션을 일으켜요. 근데 그룹 바이를 할 때 일반 유저들은 괜찮은데 헤비 유저들은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회사 서비스에서는 로얄 고객이에요. 해결해 줘야 돼요. 오히려 딴 걸 상쇄시키더라도 그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약간 삐뚤어진 최적화도 가끔씩 선택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셀렉트 그룹 바이로 해서 복합 칼럼들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스테이터스 코드가 인덱스의 선두 칼럼으로 있는데 스테이터스 코드의 종류가 10가지야. 근데 1억 건이야. 근데 스테이터스 코드 하나에 9,800만 건이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타고 난 다음에 B 칼럼이 분명하게 데이터 범위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